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거라는 전망과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추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직원의 원자료 자료 유출 시도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한국으로 귀화한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소속팀과 연맹의 갈등 때문에 국가대표 박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고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당초 늦어도 지난주에는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헌재는 통상 2, 3일 전에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고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걸 고려하면 미리 선고일을 통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만약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면 내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또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죠. 재판관들의 평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평결과 선고는 언제쯤 나올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오늘도 아직 소식이 없는 거죠? 저녁 7시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헌재에서는 아무런 공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변론기일이 끝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선고기일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헌재가 내일도 선고 일자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후반을 넘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100일이 넘겨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히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예상보다 평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늘어지는 선고 일정에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헌재에 나와 재판관들을 향해 윤 대통령의 빠른 선고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국론이 분열되며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인데 헌재 앞 시위도 한층 격화돼 안국역 인근을 비롯한 경비도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예, 헌재 내부 논의는 어디쯤 왔을까요? 아직 평의가 진행 중인 거죠? 네, 헌재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천 변론기일이 열렸던 오늘도 평의는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선고 전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평결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쟁점이 있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선고 결과 유출을 막기 위해 선고 1시간 전에야 평결이 이뤄졌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평결까지는 며칠이 더 남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우리에겐 2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경험이 있는 만큼 이걸 토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한 번은 기각을, 한 번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 기각과 인용을 갈랐던 결정적인 기준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이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도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선고만을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역대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입니다. 기각과 인용으로 갈린 앞선 2번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 여부에 더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는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헌재는 파면에 따른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는 비상계엄의 헌법과 법률 위법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본 뒤 위법성이 있다면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대통령 심판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남성이 있었죠. 테러 위협을 이유로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국민들이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헌재를 겨냥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러 위협으로 외부 일정을 자제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중 병원으로 이송된 민주당 민영배 의원도 함께 언급하며 단 1분이라도 혼란과 위기를 줄여야 한다며 헌재의 파면 결정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헌재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인명사고도 잇따르자 이 대표가 직접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는 해석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약 2달 만에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현지 장외 집회에 참석하며 호남 민심을 살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장외 여론전도 이어졌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계속했고 초선 의원들은 건강 상태가 악화된 야 5당 의원들에 이어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있긴 하지만 지도부에서는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당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20일이 다 돼간다며 최종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실제 최근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이 재차 나왔는데 앞선 회의 당시보다 공감대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공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만큼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해 헌재의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에 비해서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현재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이죠.
대구를 찾아 본인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섭섭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요.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가도 계엄은 막았을 것이라며 탄핵 찬성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은 유지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을 탄핵 찬성파로 묶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행보 재개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섭섭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나 저나 큰 틀에서의 생각을 같다고 생각해요.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당시 이곳 대구를 자신의 정치적 출생지라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도 애정을 드러내며 2030과 보수 지지층 구애에 나섰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당 분열에 대한 우려를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경험이 많고 직관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찬성에 대한 비판을 돌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한동훈은 유례없는 배신자이자 파렴치의 아이콘입니다. 뻔뻔하게 차기 대권을 꿈꾸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죠. 당초보다는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아닌가. 또 자신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는데 탄핵 반대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리더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 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었죠. 경찰이 도검, 석궁도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민간 사격장과 총포 판매업체 등도 관리하기로 했죠. 선고일에 총기 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 이후 경찰은 줄곧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왔습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 전날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여 정을 대상으로 총기 출고를 금지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같은 기간 경찰은 총포 판매업소와 제작업소, 민간 사격장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기 탈취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고 경찰관도 순실을 강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총기 탈취 위험이 있는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주간과 야간에 순찰 인력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이들이 총기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선고 전날부터 선고일 기준 사흘 뒤까지 총포류와 도검, 석궁에 대한 신규 소지 허가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경찰청은 전국의 기동대와 연계해 총 45개 부대 2,70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 연합훈련도 실시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헌재 수기가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선 아전 인수식 해석과 설들이 난무하고 국론 분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도 집단적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함께 정치권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고요. 특히 여야는 승복 약속을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이호준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달랐다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 거리에는 이른바 이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 즉 탄핵 찬반 집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자 이 선고 한 달 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장 열기가 식지 않았고 선고가 임박할수록 극단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네. 결국 헌재 선고 하루 전 국회의장이 여야 중진들과 오찬 회동을 했고요. 여야가 다시 한번 승복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중진 의원들 모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또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 이 정치인의 책무에 여야가 공감하고 이 뜻을 국민들에게 전한 셈입니다.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네, 여야 모두 승복하겠다라고는 말하지만 네.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연일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여야가 공동선언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돼도 승복한다는 거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기각되더라도 승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을 잡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박근혜를 퇴진시킵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래서 이번에 야당 답을 내놨습니까? 예, 이 공동선언 제안에 대한 즉답은 아직이지만 이 승복은 당연한 거란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권의 승복 메시지야말로 거짓말 아니냐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당부를 남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발언에도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야당은 또 이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말입니다. 정작 대통령이 지금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승복한다는 메시지 내놓을까요? 일단 현재로선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선고 전에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네. 즉 승복 메시지도 없다는 거겠죠. 그러네요. 이 승복 의사가 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부담만 덜어줄 거란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중도 확장을 바라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당 지도부는 꾸준히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 중심으로 뭉친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대통령 중심으로 지지층이 뭉칠수록 대통령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며 반대로 중도층을 바라는 지도부가 공간을 얻으려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참 어디로 보나 딜레마네요.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작극이다는 의혹, 주장도 있었지만 경찰이 암살 위협설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오늘 오후부터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이 광주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곁을 지키며 경호합니다. 암살 위협설에 휘말린 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오늘 오후부터 신변 보호 조치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다수의 의원이 받았다고 밝힌 뒤 경찰과 신변 보호 조치를 협의해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부산에 방문했다가 흉기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찰의 경호도 좀 확대됐고 어느 정도 우리도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도 좀 갖춰졌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주말 장외 집회에는 신변 위협 우려로 참석하지 않았고 어제 국회에서도 밀착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호 인력이나 방식, 기간 등은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는데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출근 이후부터 퇴근까지 경호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또한 암살 첩보 수집을 강화해 실제 단서가 포착된다면 즉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너무나 강력한 후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와서일까요? 이 대표의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 등 범여권 잠룡들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받고 나서 그때 출마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대표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여권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었습니다.
8개 사건에서 12개 범죄 혐의로 모두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유권자의 선택권 존중 차원에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대선 후보는 부적절하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이번 심판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 선고 전부 다 무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출마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당장 다음 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대권 도전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많은 재판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나온다? 그거는 저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왜 후보가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상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가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예고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2심 판결은 보고 무죄를 받지 못하면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될 것이다.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두 번째 탄핵 심판 변론이 헌재에서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였고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죠.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탄핵을 해야 한다고. 박 장관 측은 다수결 원칙을 활용한 다수의 폭정이라며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늘 하루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96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 겁니다.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또 국회에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 측은 국회가 터무니없는 의혹만으로 졸속 탄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를 막지 못한 침묵이 내란의 공모 동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궤변입니다. 박 장관은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국회를 경시한 사실도 없다며 본회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첫 기일을 열고 약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추후 선고일자를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놓고 여야는 서로가 nie탓 공방을 벌였었죠. 그런데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직원이 우리나라로 원자로 기밀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야의 주장이 다 틀린 걸까요? 먼저 이혁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여야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3월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감사팀에 적발돼 해고됐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엔 직원이 이메일과 채팅 등으로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맥상 우리 정부와 소통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면서도 원자로 기밀 유출 시도를 원인으로 단정짓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외교관인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일부 민감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큰일은 아니라고 의미를 낮춰 말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급히 미국을 방문합니다. 안 장관은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보안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지 시간이 촉박한 데다 정확한 원인 파악까지 더디어 민감국가 해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여야는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조건 한국이 민감 국가가 된 이유를 계엄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에서 비롯된 건 맞다며 다른 결정적인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감 국가 지정을 계기로 민주당이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의 핵무장론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민주당 주장도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의 종북주의가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거센 비판도 내놨습니다. 자다가 봉창 들인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헌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그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원자력 관련 보안 문제 때문이란 정부 설명에도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했다며 여권 책임론을 이어간 겁니다. 또 동맹인 미국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야의 내탓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외통위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수업 거부를 둘러싸고 대학과 의대생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오늘 모두 반려했고 교육부 역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라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죠. 이대로라면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제적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학계를 제출한 전북대 의대생은 모두 654명. 휴학이 불가능한 신입생 171명과 극소수 인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원입니다. 그러나 전북대는 제출된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입대나 임신, 출산, 질병 같은 증빙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학계를 제출한 전국의 의대 재학생은 17,000여 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96.5%에 달합니다. 반려당한 상태에서 수업을 계속 거부할 경우 등록금을 냈다면 유급, 내지 않았다면 제적 처리됩니다. 올해도 이제 작년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거의 새 학년이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건데 내년에 그런 건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서울대는 오는 27일, 연세대와 고려대는 21일까지 수업에 복귀해야 유급이나 제적을 피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어 이번 주가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의사협회와 진통을 이어가던 여야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합의 처리를 한 겁니다. 예정대로라면 2027학년도 정원부터 효력이 미칠 전망인데 의사협회는 여기에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을 정부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복지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의협과의 진통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던 가운데 여야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들었고 그걸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해 왔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이 정도는 이제 수용해야 되고. 추계위가 의료 환경을 둘러싼 변수들을 고려해 향후 필요한 의대 정원을 도출해내면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교육부에 전달해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몫의 추천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한편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가 이 수급추계법에 따라서 향후에 의사 인력의 합리적인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의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실제 입법이 완료돼도 추계위 심의 결과가 반영 가능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의협은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달랑 이렇게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지난달 야당이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올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낸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이라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죠. 최 대행도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가 위원 추천을 안 할 경우 아예 회의를 개회할 수도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야당의 주도로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9일 만으로 최 권한대행의 임기 중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 추천 3명으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꾸려지는데 개정안대로 회의 정족수가 3인 이상이 된다면 국회 추천 여부에 따라 업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 3인 개정안이 시행되고 현재의 방통위 2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당장 유효기간이 지난 지상파 제어가를 비롯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원 추천은 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국회목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목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목 3명의 방통위원 중 여당목 1인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여전히 부정적인 야당은 오히려 제도적 정비에 대해 맹목적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의 판단은 국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내 인사들의 음식값을 낸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죠. 오늘 그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시작을 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씨가 4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김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경기도지사 신분인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때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에서 기부 행위가 이루어졌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한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항소심 진행에 있어서 좀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재판 진행하는 거 공소권 남용. 다음 달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도 시작되면서 아내 김 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중국이 서해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려 했다가 우리 해양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조사를 위해서 해양 조사선을 급파했는데 중국이 이를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에 대차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한 건 지난달 26일입니다. 온누리호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된 구조물 1km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 선박과 고무보트 3대가 막았습니다. 조사를 위한 장비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국 해경 함정도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2시간가량 이어졌고 중국 측 민간인들은 작업용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해경함정과 거리를 유지하며 조사선 주변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중국 해경과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측은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 달라고 주장했고 우리 해경은 정당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수역으로 양국이 수산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지만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근래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4월에도 구조물 2개를 설치했고 올해 초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관 당국자를 불러 단호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하고 있다. 상상만 해도 불안하죠. 현행법은 당연히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범죄 이력을 숨기고 버젓이 취업한 12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은 학원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학원가. 평범한 모습이지만 숨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직원 한 명이 지난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겼다 적발된 겁니다. 미처 알지 못한 주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걱정이 많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교육 관련 그런 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죠.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이들은 최대 10년간 학교와 학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과 운영이 제한되는데 지난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도 숨긴 127명이 적발됐습니다.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들 중 30%는 학원가에 몰렸고 대학과 병원 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치 결과 보시면 저희는 다 해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인해보니까 다 해임 맞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기관의 직원이 성범죄가 확정돼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적발되기 전에는 아이들과 분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취업하고 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을 이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해임한 거거든요. 그냥 양심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닐까. 법령상 의무는 없으니까. 사후 약방문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적발 내역을 3달간 누리집에 공개하면서 기관들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우리나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에 따랐다가 내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아예 출전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동계 스포츠 바이애슬론 얘기인데 이렇게 귀화한 선수 중 한 명은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을 만큼 실력이 출중합니다. 도대체 한국 바이애슬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규현, 신영빈 두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넉 달 전이었던 지난해 10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5차례 선발전이 롤러스키로 진행된 데다 최종 엔트리 마감도 늦춰진 만큼 기존 국가대표 선발을 무효로 하고 눈 위에서 선발전을 다시 치르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연맹 수뇌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실업팀 전남체육회는 특정 선수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했고
소속팀 선수들에게 선발전 불참을 지시했습니다. 전남체육회 소속 귀화 선수인 아시아 랭킹 1위 랍신과 또 다른 메달 후보 스타로드 배츠는 고민 끝에 선발전에 불참했습니다. который нам дает 90% денег, так скажем, то сложно было пойти против этого, потому что так как у меня, допустим, есть семья, которую нужно кормить, обеспечивать. 연맹은 선발전 불참을 이유로 두 선수에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인데 징계가 확정되면 내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나갈 수 없습니다.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я, конечно, хочу участвовать, я хочу представлять страну, так как я люблю эту страну еще.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빠진 랍신과 스타로드 배츠. 그런데 당시 두 선수 외에 불참 지시를 받은 귀화 선수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전남체육회의 또 다른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는 고민 끝에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Нет, никаких причин не было, никаких объяснений не было. Просто мы получили СМС-сообщение с строгим запретом участвовать. Мы все были напуганы, и мы все не понимали, как поступать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아빠꾸모바는 전남체육회가 내세운 불참 사유가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Что такие вещи должны обсуждаться между спортсменом и тренером. Поэтому то, что он сказал, это полный бред. 아빠꾸모바의 주장에 대해 전남체육회 김상욱 감독은 언어 차이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선 5차례의 선발전 결과를 무효로 한 연맹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지시를 따른 선수들이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위원회 나는 제소를 해야죠. 김 감독의 말에도 연맹은 조만간 국가대표 자격을 관리하는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겠다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평생 꿈꿔왔던 올림픽 출전을 위해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선수들. 하지만 연맹과 소속팀의 알력 싸움 때문에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바치겠다는 두 선수의 꿈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 신영빈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을 시키려고 배달 앱을 받다가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비싸다고 느낀 경험 있으십니까? 실제로 높은 배달 앱 수수료 때문에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이 더 비싼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가맹점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커피와 햄버거는 물론이고 이제는 치킨까지 이중 가격제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균 물가도 오르게 되겠죠. 권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대표 메뉴 가격은 2만 원. 그런데 이 메뉴를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1,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른바 이중 가격제로 배달 앱 수수료 인상 등으로 매장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공정위법에 따르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시는 것을 따로 강제를 한다거나 이럴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이 더 비싼 이중 가격제는 치킨뿐만 아니라 커피와 햄버거 등 외식업계 전반에서 조금씩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커피업체는 기존보다 비싼 배달 전용 판매 가격을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주요 햄버거 업체들 역시 지난해부터 대부분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가격적인 수익에 좀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구를 할 거기 때문에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음식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배달앱 업체들은 중개 수수료 인하와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를 도입해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점차 나아질 거라고 강조하는 상황. 그럼에도 현실은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이는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로 치솟으면서 금 투자 수요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골드바를 사려는 손님은 여전히 줄을 잇고 있고 은행 계좌로 금을 거래하는 골드뱅킹도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에 있는 금거래소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8억 원어치, 평소보다 2배 많은 1,300톤의 순금이 팔려나갔습니다.
지난 14일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로 최고가를 경신하자 손님이 늘었습니다. 금을 사시겠다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평상시에 한 2-3배 정도 또 골드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 가격은 지난달 중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시장 과열인 김치 프리미엄 논란을 겪으며 거래량과 가격이 잠시 주춤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투자를 했을 때도 계속해서 시세는 오르는 추세였어가지고 조만간 다시 금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처럼 계좌로 금을 거래하는 골드뱅킹의 잔액도 최근 약 9,5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어 1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금통장 잔액은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급증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자리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골드 관련된 시세라든지 어떻게 골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를 시작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 금값은 더 치솟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기업 회생을 준비하면서 금융 채권을 판매한 건 사기다. 심야의 한 회생 신청은 사실상 계엄령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는데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를 질타하며 아예 MBK 청문회를 열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섰습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두고 끊임없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은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홈플러스의 해명에도 자구 노력 없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비판과 함께 특히 기업 회생 신청 직전까지 각종 채권과 어음을 발행한 것을 두고 사기 판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채권들을 대거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을 미리 해놓은 거 아닌가, 사기 판매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김병주 회장의 사제 출연 약속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홈플러스랑 같이 방법하고 규모에 대해서 논의하고. MBK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목숨과도 같은 홈플러스를 파괴하려고 합니까? 홈플러스 노조는 노동절인 5월 1일 MBK 본사 앞에서 3,000명이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홈플러스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춘 3월 계절이 겨울로 역주행했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가 발령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렸고 눈길 사고도 잇따랐죠. 폭설은 오늘 밤 그치겠지만 대신 내일은 꽃샘 추위가 절정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하늘에서 세찬 눈발이 내립니다. 갑작스런 폭설에 우산 없이 나온 일부 시민들은 가던 길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예상을 하나도 못해서 어제 밤에만 오고 그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하철 탈 때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못 챙겨가지고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가 내려져 춘삼을 치고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짙은 눈구름이 지나면서 제 뒤편 광화문은 흐릿해졌고 북악산은 윤곽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충청, 전북 일대 하루 최대 1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대설 경보가 발령된 경북 울릉도는 30cm 이상, 강원 고성 향로봉은 50c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구간에선 버스가 미끄러져 40중 추돌이 발생해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등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터널 지나니까 눈이 터널 전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 싶어서 터널 막 지나면 그 회차하는 데가 있어요. 회차하는 데로 차를 멈춰가지고 있는데
바로 뭐 1톤 차나가 와가지고 사고가 나더라고. 이제 그때부터 뒤에서 막 초래라요 뭐예요 막 와서 다 때려박더라고. 북극의 한기를 동반한 극저기압이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난 데다 영하 41도의 상층 기압골까지 한반도를 덮으면서 봄비가 봄눈으로 바뀌어 내렸습니다. 밤사이 눈은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의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내일 추위가 절정을 이룬 뒤 점차 기온이 올라 주말 아침부터 영상권 기온을 회복해 평년 수준의 기온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토네이도가 미국 8개 주를 강타하며 최소 4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1000개에 가까운 폭풍우가 발생하며 여기저기서 번개가 대낮같이 밤하늘을 갈랐죠.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건물이 무너지고 집이 밀려나고 차가 뒤집히며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갈래로 쏟아져 내린 번개가 대낮처럼 밝은 섬광과 함께 밤하늘을 갈라놓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폭풍우가 강하게 몰아치자 달리는 차 옆으로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아슬아슬하게 날아갑니다. 강풍은 주택가도 덮쳤습니다. Man, that's a tornado. My God! Oh, man! 지난 주말부터 강력한 폭풍우가 미시시피와 엘라베마 등 미국 중서부와 남부 8개 주를 강타했습니다. And then all of a sudden, I saw the tornado coming up from the southwest. Blew my house back 2 or 3 feet. 건물이 무너지고 학교 차량이 뒤집혀 지붕 위로 올라갈 만큼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폭풍으로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수백 채의 집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기상당국은 3월에 해당 지역에서 악천후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규모와 강도가 더 센 것으로 평가하며 이례적으로 고위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I've learned to never be surprised about anything because that's the times that we find ourselves i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복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근로자들을 매달아 벌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줄을 세워놓고 호통을 치는 건 기본, 서 있는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 때리고 막무가내 구타를 하기도 하는데 중국 일부 직장 얘기입니다. 베이징에서 김만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파란색 안전모를 쓴 남성 3명이 하늘에 매달려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탓에 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해당 건설사는 안전한 작업 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既尴尬又心疼，这是谁的父亲，又是谁的儿子啊？ 중국의 직장 내 가혹행위는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는 단골 손님입니다. 한 남성이 허리띠를 마구 휘두르고 다른 남성은 막고만 있습니다. 한 여성은 줄 서 있는 직원들의 뺨을 차례대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모두 직장 상사가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구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물리적 폭력은 직장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교사가 체벌을 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훈육이라기보다는 구타에 가깝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모두 구타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14억 인구 중 일부가 저지르는 일탈행위를 중국 전반적인 문화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는 최근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군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감수하고 방사포 등 군사 물자도 쏟아붓고 있거든요. 때문에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북한군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미국이 북러의 협력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어떤 전술을 사용할까요? 이상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참전한 북한군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우크라이나 군을 몰아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8월 대규모 공세를 펼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했지만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반격으로 점령지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특히 반격 과정에서 북한군이 인해 전술로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 군에게 소모전을 강요한 게 성공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Там ситуация полностью под нашим контролем, и группировка, которая вторглась на нашу территорию, находится в изоляции. 러시아가 전세를 흔든 북한군의 화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서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선 북한군을 철수시키도록 러시아와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안 온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거고. 이를 통해 종전 협상에 관여하는 당사자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전 협의를 위해 트럼프, 푸틴 두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에 소극적인 러시아를 어떤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국내 약보다 효능이 좋다고 해서 현지에서 이런저런 약 많이 사서 오는 분들 있죠.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국내에서는 불법 의약품인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모르고 복용하다가 마약에 중독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베트남에서 들여온 배송품을 뜯자 각종 약상자가 쏟아집니다. 겉면에 덱스트로메토르판이라 적혀 있는데 마약 성분으로 분류돼 일반 감기약인데도 국내로 들여오는 게 금지됩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의 캐리어에서도 감기약이 나왔는데 역시 코데인이라는 마약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이처럼 국내로 들어오는 불법 의약품은 5년 전보다 무려 43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감기약과 수면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생각하지만 마약 성분 때문에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80%를 넘을 정도입니다. 평소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감기약입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구매 후기를 구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데 자칫하면 중독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감기약 속 마약 성분에 중독된 20대 여성이 1,400여 정을 몰래 반입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에는 감기약 목적으로 복용을 해왔다가 그 감기약에 점점 빠져들어서 의존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 대형 이커머스나 해외 사이트에서도 불법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관세청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3월 중순답지 않게 때 아닌 겨울 풍경이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에는 60cm에 가까운 많은 눈이 쌓였고요. 경기 이천과 서울 강북에도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동쪽 지역 곳곳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20cm 이상, 경북 북동부에도 최고 1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충청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철원과 봉화 등 지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영하 5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9도, 남부지방도 1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절기 춘분인 모레 낮부터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겠고요.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